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안 하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 있어요. 3 더하기 3이 4라고 우기는 놈하고 6이라고 우기는 놈이 싸우다가 사또한테 갔어. 사또가 얘기를 딱 듣다가 6이라고 한 놈 곤장을 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네. 울면서 아니 사또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놈아 말도 안 통하는 놈하고 싸운 네가 잘못이다. 내가 너를 벌어야해서 그런 지혜를 일깨우겠노라. 얼마나 현명해. 저런 놈하고 싸운 네가 잘못이다. 근데 저번에 전화로 말씀하셨듯이 진짜 유튜브는 매개체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목매는 거는 저도 이제 좀 약간 매너리즘이 와가지고 이거는 매개체로 강연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오기 전에 토요일날 작업해서 오늘 아마 영상이 올라올 게 제가 수익 공개하는 거 올렸어요. 근데 이걸 진짜 내가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왜냐면은 많이 버는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다 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별거 없다. 얼마나 나와요 수익이? 거기도 한 달에 뭐 한 돈백 나오려나?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제가 8시간 일하면 그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그냥 연봉으로 하면은 아마 그 정도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엔지니어들 처음 들어오면은 6만, 7만 요 정도 수준이고 지금 경력차가 뭐 이제 경력이 올라가면 1년에 3%씩 올라가니까 많이 못 올라가죠. 그러다가 그 미국에는 6자리 그러니까 1억 10만 불이 되게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때부터가 이제 중산층 들어가는 거지. 네, 옛날에는 그거 하면은 중상층이었죠 진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산.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너무 이제 막 올려버리니까 캘리포니아가 20만 불이던데 대출이. 많이 올렸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테슬라 하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테슬라로 이직을 왜 안 하냐고 물어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이직해보려고 했는데 GM보다 적게 줘. 캘리포니아 전기차 중에서 네? 전기차 중에서 내연차보다 연봉 많이 주는 회사 없어요. 아 그래요? 리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연봉이? 리막이 6만 불이야. 그죠. 100년간. 거기는 또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것도 5년 차 이상의 엔지니어가 월 수령액이 400이 좀 넘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레가시 자동차 회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 애들 요즘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책에도 잠깐 썼는데 그 자동차 회사들이 더 이상 자동차 회사들하고 경쟁을 물론 하긴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뭐 이런 애들하고 삼성전자 이런 애들하고 경쟁해야 될 인력을 왜냐면 컴퓨터 한 애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긴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MIT 보스턴 쪽에서 뭐 캠브리지, 스탠포드, 미시간 막 이런 데서 데리고 오는데 다 실리콘밸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와야 되니까 온 애들한테 물어보면 연봉 얘기하는 건 불법이라서 얘기는 못 하지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학교 티어별로 연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대놓고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MIT, 캘리포니아 이쪽, 스탠포드 이런 애들은 신입사원인데 85,000불? 이렇게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들어와서 경력 쌓아서 돈 올리던 애들은 한 8년 올려야 85,000 됐는데 5년? 5년이라고 할까? 이거 새로운 애가 뭘 안다고 그냥 이름값 따고 오니까 막 이제 억울하지. 걔들 딱 3년 되면 또 나가거든요. 3년 되면 그 연금보험 같은 거 다 딱 베스팅 돼가지고 빼나갈 수 있는 시기 딱 오면 또 다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직이 너무 일상화돼 있어서 한국도 많이 이제 미국 따라오죠. 그리고 현대도 보면은 현대 소방이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다 엔지니어들 뭐 다 딴 데서 데려가서? 헤드헌터들 다 해오고 GM에서 포드에서 토요타에서 그 경력자들. 맞아요. 뭐 벤츠 뭐 BMW 이런 애들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차를 만드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업계에서 다 알잖아. 현대가 장비 제일 좋은 거 쓰거든. 컴퓨터서부터 시뮬레이션도 이제 카티 안 써요, 얘네들이. 맞아요. 이거 이제 구형이라고 싹 다 바꿔. 돈 잘 써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시뮬레이션 그 설계 프로그램 하나씩 카피당 그게 얼만데. 네. 거기에 막 수백억 쓰는 거야, 지금. 거기에다가 얘네들 그 예전에는 막 그 차를 갖다가 막 프레이 갖다가 모형 만들고 했잖아요. 지금 뭐 3D 프린터만 얼마나 좋은데. 진짜. 저번에 니콜라 나오는 거 보니까 어. 3D 프린터 사이즈가 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차도 뽑아낸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트럭 파트를 뽑는 사이즈 보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단축되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프레이 같은 걸로 모형 만들려면 그거 붙여가지고 깎아가지고 고정하고 하는데 클레인 한 그거 번도 못 봤는데. 컴퓨터 그 캐드로 해가지고 모형 만들고서는 3D 프린터 걸면 그냥 나오죠. 사투리 성형하기도 너무 쉽고 그 다음에 그 프레싱 입력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 계획이 GM도 전기차 되면서 뭐 3분의 1이 짧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짧아지면 뭐야 이렇게 출시를 안 해요 GM.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걸 그대로 배웠어.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좋겠어요. 원그로 끌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영상 올려놓고서 전기차 거기다 어그로 끌고 그 밑에다가 그 성경내에 한 줄 전기차 돌아옵니다. 그 보면서 야 니들 진짜 제대로 어그로 끌구나. 옛날에는 한번 전기차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악유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2019년이나 2020년이었나 난리 났을 때 정말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은 그 디트로이트 그 제일 본 공장을 안에를 다 허물고 팩토리 제로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완전 전기차. 그러고서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 불러다가 하고 그 다음에 유니언들이 막 너네들이 잘해줬다. 니네들이 GM의 120년의 역사를 이제 새로 쓰기 시작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유니언들을 이렇게 우쭈쭈 해주니까 사실 지금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외부로 보여지는 분위기는 되게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오히려 거기서 딴지 안 걸고. 옛날에는 노조에 딴지가 많이 걸릴 것처럼 현대는 아직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오히려 지금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일단 노조의 지원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 빨리 전기차로 다 바꾸지 않고 뭐해 이런 분위기. 재밌죠.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죠. 옛날에는 전기차를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다 죽는다고요. 빨리 전기차로 다 바꾸자 이런 분위기라 와 이게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하니까 뭔가 확실히 있는 모양이네. 일단 그리고 GM이 고용을 승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미국 회사의 큰 차이점 하나 뭐냐면 한국 회사는 다니면은 저런 거 되게 자주 해요. 뭐 맥킨지 컨설팅 받았다, 뭐 어디 유명한 무슨 뭐 사이트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직 개편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비전 스테이트먼트 세우고, 우리 회사는 뭐를 위해 달려간다. 막 남이 짜준 거예요, 그런 거. 그거를 회사 사람들한테 뭐 외워라, 아니면 뭐 우리 이렇게 간다, 뭐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안 와다. 별로 안 와닿거든요. 왜냐면 자기네가 만든 것도 아니니까. 미국 회사는 그 약간 우리 군대에서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구호 만들고 그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 회사는 그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무장? 지금 GM은 CEO가 만들고 CEO가 계속 미는 게 제로 거든요. 우린 제로 크래쉬, 제로 에미션, 제로 컨제션인가? 우리로 간다. 제로다. 우린 여기 올인이다. 그걸 CEO가 뭐 매일 미팅 할 때마다 매일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비전을 받은 거겠죠. 그죠? 밑에 사람이니까 또 얘기하고 조그만 모임부터 큰 모임까지 그 비전에 올인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물론 반대 극부적인 팀도 있겠죠. 파워트레인 하시는 분들, 뭐 싱글 피스톤, 뭐 피스톤 그쪽 하시는 연소 기관 쪽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무서운 거죠, 사실. 거의 외부에 보이는 보이스로는 원보이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올인해서.
한국 회사랑 약간 다른 거. 정신일도 화사불성. 원래 그 미국은 대의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회사든 나라든 대의 명분. 전쟁도 꼭 명분 찾아서 일으키고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 또 미국이 설립된 정신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만약에 대의 명분이 우리가 섰다 그러면 방향으로 가는 건 확실히 정해져 있겠네. 또 자본으로 뭐든지 밀어붙이는 나라. 글로 갈 건데 이제 얼마나 빨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대로 따라갈 거냐 문제인데 일단 비전을 세웠고 그쪽으로 가기로 했고 만들고 따라잡을 거예요. 이게 마진이 문제지, 마진을 확보를 못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보여준 길대로 만들면 테슬라처럼 만들면 마진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나가던 품질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그 OTA로 하는 거 보고 눈 뒤집어지죠. OTA로 저희 같은 사람들 맨날 막 공항 막 항구 막 이런 데 파견되고 공장에 가가지고 프로그램 코딩하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 진짜 쌩 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 생산하는데 마지막에 뭐 어디 소프트웨어 뻥났다. 그럼 엔지니어 수십 명 그 공장 날아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커머스 간 거 각 딜러에 나간 거 고객들 불러다가 또 데려오고 항구에 아직 선적 전인 거 가가지고 하나씩 또 시동도 못 켜요. 그러면 에어컨도 못 켜요. 얼마나 뜨거워. 그것도 하나하나 다 꽂아가지고 하드웨어로 또 꽂아야 되거든요. 꽂아가지고 또 그거 비용이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미치는 거였는데 그거 아끼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들한테서 돈 아끼는 거 방법도 다 보여줬잖아요. 서플라이어들한테 질질 끌려갔었는데 테슬라가 서플라이어들한테 안 끌려가는 법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제 내연 자동차의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의 고질적인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게 일단 자동차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델을 너무 많이 찍어내요. 전기차를. 그죠? 그럼 이게 수익 악화가 되고 자 지금 EV도 실버라도 EV에 이코넉스에 블레이즈에 미리게 그 뒤로 이제 뭐 콜로라도든 뭐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테슬라 전략대로 보여주긴 했으나 그렇죠. 그런 이게 건 안 통합 되죠. 생산이나 원가 절감을 하게 되려면 부품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줄어지게 되는 거죠. 외판부터 거기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나 그 엑셀부터가 다 다를 텐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전기모터 다 통해. 거기에다가 출력만 다시 걸고 거기다가 조금 출력 많이 들어가면 뭐 트라이모터로 걸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이나 그 외에 OTA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장도 통일하기가 좋은데 지금 인버터 통일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실버라도 EV나 커버 EV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고토쿨 제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압 강화가 더 크게 일어나야 돼. 토크를 많이 쓰니까. 그러면 전압 강화를 통해서 손실을 어떻게 줄여내는가의 세팅이 이코넉스랑 이거는 완전히 딴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파워 반도체 수도 달라져. 같은 보드를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그 지금 얘기 그만해야 돼. 아니, 제가 한번 그 토요타 아니 포드의 F-150 그 라이트닝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줬거든요. 포드 F-150가 많이 팔린다고 얘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포드 F-150의 단일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델을 사실 안에 솔직히 들여다봤냐고. 엄청 많지. 40종인가 그래요.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가 테슬라 전략이 정말 중요했던 건 첫 번째가 선택과 집중, 모델이 얼마 안 돼요. 몇 개 안 돼. 근데 그 모델만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내연 자동차는 현대도 봐요. 현대가 EGMP 빼고는 뭘 공유할 수 있어? 다 달라요. 다른 데도 지금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플랫폼만 공유하는 거고. 맞아요. 그냥 옛날 컨셉이죠. 그러니까 그 위쪽에 전장서부터 기본적인 외판까지 똑같이 찍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잡히냐면 기가 프레스 같이 아예 그냥 그냥 찍어낸다는 거죠. 그 스테인레스 스틸을 300대 그 스테인레스를 굽히고 뭐 압축 프레싱하기
까다로우니까 이걸 기가프레스처럼 그냥 한 번에 빼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 저 모델 3의 뒤에 들어가는 70개만 합쳐도 그게 원가 부담이 확 내려가고 차의 강성도 확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이제 왜 승차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승차감이 안 좋은 대신에 강성이 어마무시하거든. 근데 강성과 사람들이 강도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해요. 강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충격을 전달을 잘하는 거거든요. 스티프니스. 스태프니스니까. 그리고 버티는 거냐, 버티는 스태프니스는. 그러면 버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충격이 전해지게 되면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화금이 왜 전지용 감쇄를 하느냐. 우리가 설명할 때 항상 공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면 분야가 다르더라도 자 봐. 알루미늄 화금에 땅 하고 충격이 왔어. 그럼 이게 징 하고 가서 부싱해서 그걸 먹어준다고 하면 그 길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불쾌감 진동이 더 많이 느껴지겠지? 근데 강성이 높고 스테프니스가 강하면 쫙 들어간단 말이야. 찡 하고 만단 말이지. 찡 하는 그 소음이 어디 가서 상쇄가 돼. 부싱이나 고무 같은 데서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진동 감쇄라고 하는 건데 흡수가 아니라 전달이 빠른 건데 이 문구만 보고서 알루미늄이 진동 흡수하는구나 이렇게 소설을 써버리면 진짜 멘붕에 빠지는 거지 공학자들은. 그러면 모르겠어요. 알루미늄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에서 그 부분을 하나의 구조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오는 강성의 확보로 인해서 차가 얼마나 거동이나 밸런스가 좋아지겠냐. 그러니까 승차감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 이제 이게 공급차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저것 써가지고 그걸 다 포인트 없애겠지만 테슬라는 또 그런 브랜드가 아니죠.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로 기가프레스 때문에 강성이 그렇게 돼서 승차감이 안 좋은 건지 서스펜션 자체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거를 버티느라고 또 튜닝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게에 따라서 튜닝하는 그 감을 또 다르게 하고 왜냐면 또 롤링 되니까 BMW 벤츠는 2.5톤, 6톤 되더라도 승차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요? 네,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어딘가에서 거기서 오는 하중을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서스펜션 엔지니어들이 엉망이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실 거기에다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거든. 왜냐면 둘 다 기술 쪽이니까 네. 기술자들이 하다 안 되면 아이씨 이게 최선이야. 그 어느 순간에 스톱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 분야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테슬라랑 같이 일할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인 이해가 많은 사람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약간 테크니컬한 그 IT 쪽의 사람들이 많아서 이 하드웨어 베이스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 업체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급을 했는데 부품 공급을 했는데 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한 대로 현대자동차 같으면 서스펜션을 줬어요. 그러면 느낌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열흘이고 계속 조율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어떤 식이냐면 됐어? 오케이 우리가 나머지 다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할게 이러니까 여기 기계 하던 사람들은 이러는 거지. 야 소프트웨어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아니야 우리가 다 할게 우리가 책임질게 걱정 말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부품 공급 업체들이 테슬라한테 더 많은 일을 해주지 않았죠. 근데 그러면서 비용을 아꼈는지 어쩐지는 사실 모르는데 처음에 들어간 ABS, 그 다음에 뭐 파워 스티어링, 서스펜션 다 그런 식이었어요. 튜닝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괜찮아, 우리가 다 할게. 아니 하드웨어가 예를 들어 파워 스티어링 같으면 거기 모터가 들어가는데 모터 용량이 충분치 않다니까. 너네들 예를 들어서 오토파일럿 정도 하려면은 길 따라가려면 그 토크를 만들기 위한 모터가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걸로는 일반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아저씨들아 그게 토크가 많이 필요해. 예를 들면 스티어링 휠 모터라든지 거기 기계적으로는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건데 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계약한 거 그거 빨리 넘겨. 우리가 알아서 소프트웨어로 다 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 놓고 그 모터를 극한까지 써가지고 사실은 일반 기계 회사들은 그거 그렇게 안 쓰거든요. X 팩터 해가지고 좀 마진 남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다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준 건데 하긴 하잖아요. 되긴 되죠. 그러니까 튜닝을 누가 했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튜닝을 한 거죠. 재밌게도. 이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엉덩이로 하는 서스펜션 튜닝이라든지 그런 스티어링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들이 많이 해줬는데 테슬라는 자기네 소프트웨어로 다 하겠다고 해서 나와서 느낌이 조금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거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들이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혹한기 테스트를 할 때 저쪽 뭐 툰드라 가서 직접 가져가서 해봐야 되는데 네. 아이스크림 트럭 갔다가 거기서 쳐놓고 거기서 온도 내려놓고서 거기서 온도 할게요? 변화의 그 냉간시의 뭐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전기모터 출력 속도를 거기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얘네들은- 여름에는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가지를 안 하거든. 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는 지형이나 구조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같은 온도라 그래도 어떤 형태의 길을 주행하느냐에 따라서 접지가 다 특성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걸 반영을 못하는 거야. 테슬라가 그렇게 어디까지 했는지는 전 잘 안 따라가봤을까 모르지만 그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게 그 콜드박스라고 하거든요. 그 콜드박스 시험을 저희도 여름에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를 우리는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현대랑 저희가 어디에 많이 갔었냐면은 그 미네소타에 있는 인터내셔널 폴이라는 데 가요. 이 콜드박스는 콜드 챔버는 되게 재밌는 게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습도도 제어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영하로 내려갔을 때 습도 제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습도 제어를 위해서는 가습기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가습기 작동을 안 하죠. 가습기가 얼잖아요. 오래되면. 근데 온도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저온 다습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하 고 다습한 환경. 근데 그 환경에서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막 그런 뭐 미네소타라든지 막 이런 데 그래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가더라고. 가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안 테슬라가 가요.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경험을 안 해보면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본 부분을 무시한다. 그리고 간과하고. 그래서 또- 처음에는 인력, 그 다음에 자금력 이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나왔다가 점점 돈이 많으니까 또. 이제 지금은 보니까 뭐 괜찮은 엔지니어들도 많다고 아, 그리고 하는 내연차에서 엔지니어들이 많이 것 갔어요. 같아요. 네,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 돈도 얼마 안 주는데 왜 그러니? 비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치. 주식을 비전. 주니까. 네? 주식을 조금이라도 주니까. 그 리막에서도 맞다. 주식. 그 토요타나 이런 큰 기업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거의 반토막 내고서 간대요. 그리고 일도 토요타가 연봉 많이 주는 대신에 엄청나게 하라고 주는 그렇죠. 아주 뽕을 일본 뽑아요. 업체는 진짜 뽕을 뽑아. 근데 거기보다 더 뽕을 뽑는 거야. 그리고 맘테리바트 그 사장이 되게 짠돌이를 해. 왜냐면 알려진 거에 비해서 흑수저는 아닌데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기업을 지원할 만한 그런 근본이 탄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토모티브 쪽에서 아주 걸출한 기업이 하나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엄청 고생을 한 거지. 그래서 보다 못해서 사실 폭스바겐이 리막을 이제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정의선 회장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지. 아, 그래요? 정의선 회장이 자금 막 없어가지고 힘들 때 1,000억을 갖다 줘버렸잖아요. 폭스바겐이 길들이려고 15% 계약을 해놓고서는 몇백억 안 줬다 그래요. 아, 그래요? 비전으로 계약해서 야, 우리가 공짜 기술 좀 주고 너희는 파워트레인 적당히 받고 또 앞으로 기획되는 차들에 대한 지분 주고 주식 좀 주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는 알려진 바에 300억 딴 줬다 그러더라고. 진짜. 네. 와. 근데 그렇게 큰 딜을 한 업체가 폭스바겐이 처음이었으니까 또 마트 리마치사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간 거지. 늙은이의 마수에. 혹하죠. 그래서- 그래서 복스바겐인데. 유럽 애들을 명확한 늑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놈들이 정치질을 사업에서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정주영 회장이 현대가 리비안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리비안이 포드가 지분이 10%잖아. 아마존이 15%고. 포드가 현대가 여기 들어온다고? 굉장히 싫어하시지. 그리고 포드 CEO가 라이트닝 F150 때문에 리비안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그 기술을 우리 거로 독점을 하려고 싶어 했는데 그 이사회에서
투자해서 사인하기로 한 며칠 전에 틀어버린 거야. 갑자기. 현대는 투자하기로 이사회에서 다 결정이 났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잖아. 이거 어디다 쓰냐.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리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그렇게 갔어요? 거기가 지금 돈이 부과된다. 가서 좋은 조건에 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날아가가지고 야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뭐 1,000억 정도 유로로 해가지고 한 13% 정도 해서 현대기아 지분을 바꾼 거죠. 그때 비상장 주식 개념으로 해서 리막이 한 1조 정도 계산이 되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현금을 줬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그 마테리마츠 사장이 자금 정책 때문에 기부업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가 들어와서 적절하게 잘 들어가네. 1,000억이 풀렸으니까 그때 당시 직원이 400명이 안 됐을 때인데 네. 숨통이 확 엄청 트이죠. 나죠. 그래가지고 폭스바겐에게 이제 야 이제 뭐 우리 급한 분 없어. 너희들 계속 하려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짱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황당한 거지. 현대가 얼마나 믿겠어. 짜증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 저거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말도 안 듣고 현대가 자꾸 옆에서 견제하니까 이제 골 아프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마테리마치가 어려서부터 그 부가티의 광팬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지. 야 우리가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부가티 가져갈래? 사실 폭스바겐한테 부가티는 진짜 머리 아픈 놈이거든. 그거 수익 나요? 근데? 당연히 안 나죠. 그 페르디난트 그 의장이 네. 어떻게든 부가티를 상징적으로 쥐고 있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쥐고 있는 거지. 얘가 상징적인 가치는 있으나 이거 몇 대나 팔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그건 진짜 공학적으로는 진짜 허접한 거지. 그게 무슨 그냥 최고속을 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모르죠. 뭐 그런 정도. 수제 차니까.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이 없는 놈인데 얘가 이제 마테리마치 이 사람이 거기에 막 엄청난 의미를 그래서 부여하는 거야. 부가티를 줄 테니까 지분을 얼마 이렇게. 지분을 더 다오. 그래가지고 그걸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부가티를 다 준 것도 아니고 51%. 51% 주고 리막이 부가티 51%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폭스바겐은 10%더 가져가서 25%. 뭐에 쓰려고 그걸 가져갔지? 51%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레벨화 있으니까 앞으로 하이포카 부가티를 하겠다. 자기네들이 하겠다. 명예를 택한 거지 이 사람이. 사실 그거 사면 안 돼요. 그거 사가지고 넘기면 안 되는데 꿈이 이제 아직 젊으니까 그 수지 타산을 제일 못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유럽은 그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네. 그 인류의 문명의 발달을 아주 직관적으로 지리적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전 못 봤어요. 네. 제목만 봤어요. 근데 총균세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총과 질병과 그다음에 새. 네, 네. 이게 인류 문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요. 그 사람은 수평적인 길이가 긴 그런 대륙들은 이 문명이나 문화의 전파가 빨라. 그러니까 같은 기후대라는 거지. 같은 기후대니까 네. 농사를 짓더라도 거기 와서 배워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잖아. 네. 근데 수직으로 긴 데는 그런 농사 기법이나 문화가 달라. 들어와도 응.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죠.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문명 문화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이집트는 비옥한 삼각주 해가지고 여러분도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그 사이에서 이 삼각주 지역이 되게 비옥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하라예요. 사막이 막고 있어. 그렇죠. 또 건너가면 또 기후가 바뀌어. 또 재밌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물이 네. 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가축이 자라고 가축이 생기고 가축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가축하고 지내야 사람들이 가축이 옮기는 질병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를 통해서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농사에서 정착을 하고 뭐든지 사회 시스템이나 군사나 경비나 또 그 외에 무역 시스템은 남아도는 작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남아도는 작물이 있어야 이걸 저장할 창고가 생기고 창고를 지킬 경비들이 생기고 이걸 또 뺏기지 않으려면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거래를 하려면 시장이 발달을 하고 시장이 발달을 하면 금융이 발달을 하고 금융이면 은행
대역, 뭐 대출 이런 것들이 빡 생긴단 말이지. 네. 근데 이게 농사가 발달이 안 되면 수렵 채집을 해야 되니까 그 어떤 것도 발달이 될 수가 없으니 힘들죠. 가장 기본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키우더라도 남아도는 가축 외에는 수렵 채집을 하니까 다 멸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체수가 줄어버리는 거죠. 잡아먹어버리니까. 이걸 키워서 굴려서 필요한 만큼 소비를 하고 계속 채워놔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메리카에 스페인 사람들이 갔어. 처음에 갔는데 몇 명이 갔지? 300명이 안 돼. 소수가 그래요? 갔어. 함대 이끌고 가가지고 총을 쏘니까 무섭지. 근데 그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문명도 대단했잖아요. 아스텍 문명. 네. 그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총을 가져가서 그럼 총이 지배를 했느냐? 아니거든. 누가 그 사람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 다 몰살시켰냐? 병이에요? 병이지. 천연두. 천연두에 널살이 된 거야. 일부러 가져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가져간 건 아니지. 그 질병, 저쪽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축, 고견은 하고 있는데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연두라든지 이런 질병에 전염병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러한 신체적인 어떤 유전부를 통해서 내성이 확보가 될 건데 아메리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 죽이질 않아도 막 90% 이상의 인디언들이 몰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다.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이거구나 해서 폐병으로 죽은 사람들, 천연두로 죽은 사람들 감염을 갖다 선물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인디언들이 덮고 그 마을 전체가 다 몰살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지금 리막 얘기하다가 왜 이걸로 왔지?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라고. 이게 선생님 강의하다가 재밌는 얘기 듣는 느낌인데. 엉뚱한 얘기라고.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다. 아무튼가 근데 리비안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리비안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리비안에 지금 옮긴 친구가 있어요. 네. 동갑인데 같이 한국에서 그 유학 나오는 거 회사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네. 박사 받아라고 보내줬는데 안 돌아가고 회사 그만두고 그 비용 배탄하고 리비안으로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라고 이제 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리비안이 잘 모르겠는 거야. 그게 처음에 보니까 이게 진짜 테슬라 같이 혁신적이냐?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전동화 트럭인 거냐? 진짜 전자 트럭인 거냐? 그걸 봤을 때 막 테슬라가 원하는 그런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자동차를 진짜 만드는 거냐? 소프트웨어 기반의 아키텍처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거냐에 대한 게 너무 클리어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허허허 웃고만 있고 이거 기술력이 이 까리까리한데. 우리도 각자 분야에서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실체가 없어요. 왜냐면 실체가 없어. 왜냐면 실체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대놓고 자랑해야죠. 이렇게 이거 똑같아요. 뭘 질문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건 중요한 질문이니까 나중에 이러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니면 바로 얘기하지. 리크루터한테도 직접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너네들의 이런 기술력을 좀 알아야 나도 조인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내가 확인해보고 답을 주겠다 하고 답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포드에서, 그러니까 밤이죠. 밤에 포드가 발표했잖아요. 자기네가 800만 주를 리비안 거를 처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엑시트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직 더 많이 남아있지만 좀 팔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직 처음에 투자한 것 대비 많이 플러스 상태니까 지금 이제 슬슬 빼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바닥이잖아요. 네. 30불도 안 되지 지금? 30불이나 되려나? 그게 많이 내려간 170불, 180불까지 올라갔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스탁 옵션 받고서 옮긴 거거든요, 엔지니어들. 많이 망했지 뭐. 스탁 옵션에 그게 행사할 수 있는 게 몇 년 후인데 그 후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망한 거죠. 루시드는 양산 능력에서 의심을 받는 것 같아요. 양산력이 못 믿겠다 제대로.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고 기술력보다도 양산이 제일 차에서 중요한 건데 테슬라는 입증을 했잖아요. 올해 일단 150만 대는 찍을 것 같고 기술력을 둘째치고 양산을 보여줘야 뭔가 그 다음에 믿을 텐데 그걸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동안 무수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업체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라고 근데 지금 하는 거죠. 지금에 와서 양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해서 지금 더 투자를 받고 커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멈추게 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루시드 에어도 지금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모델 S 엔지니어든 뭐 배터리 관련 엔지니어든 가서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전기 모터 효율성이 뭐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모델 S 플레드랑 한번 붙어봤더니 뭐 지도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차량 가격이나 컨셉은 나름대로 개성은 있으나 나와야 말이죠. 그 다음에 루시드 에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게 뭐냐면 완성차 업체는 규모의 경제를 무엇보다 제일 먼저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를 뭘로 달성할까요? 달성할 만한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역사를 바꾼 포드 T 같은 모델이 모델 3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테슬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막 미칠라 그래요. 모델 3하고 T하고 모델 3를 T하고 비교한다고. 아니 그 포드가 예전에 포디즘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친구들이 천조를 포드 T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요. 그 네. 친구들이. 근데 지금 테슬라가 모델 3로 천조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아요 보면. 똑같아요. 그거 저도 공감해요. 저는 심지어 요번에 만든 영상이 그 뭐죠? 공장을 판다라고 했다가 지금 댓글에 욕먹고 있는데 테슬라 웨이? 그러니까 토요타 웨이처럼 네. 만드는 테슬라 공장의 효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수직 계열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사실 헨리 포드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가 혁신적인 걸 만들었던 거를 토요타 아키오가 아니라 토요타 몬 사장 그 사장님이 하고 오노 다이치. 그 사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로 온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델 3가 모델 T에 견줄만 하다고 맞아요. 보여요. 근데 사실 토요타의 저스틴 타임은 협력사 쥐어짜기거든. 협력사에게 그 미친 그 프로젝트였던 게 뭐냐면 부품을 딱 맞춰서 준비하라는 게 말이 되나 제조업에서 미친놈들이지. 돈 가지고 갑질하는 거예요. 돈 주는 놈이 왕이거든. 일본은 특히 수직사회잖아요. 계급사회. 거의 귀족사회에서부터 메이지 유신 뭐 지나서 사회가 뭐 일반인들은 정치에 관심 없고 예전에 뭐 사무라이들 전쟁하고 막 그러면 막군을 전쟁하면 저기 언덕에서 싸우고 죽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싸우나 하고 지켜보고 이런 문화였단 말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국민들은 세금을 맞춰야 되는 말하자면 미네랄이니까 건들면 안 돼. 그리고 사면이 바다니까 반목을 했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쨌든 그 정권에는 순응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윗대가리들한테 순응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토요타도 계열사를 종무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아니 후방 공정에서 필요한 거를 전방 공정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얼마나 필요할지 니들이 알아서 준비해서 거기 딱 맞춰서 보내. 그렇지. 그러면 토요타에서 협력사들의 트럭이 쭉 늘어서가지고 부품 그 얼마 안 되는 부품을 매일 갖다가 배달하느라고 죽어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그거 공부 많이 했었는데 슈퍼마켓에 비교하거든요. 슈퍼마켓 방식이라고.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빠지면 채워놓는 거 니네 책임. 딱딱 해가 우리가 보고해 줄 테니까 너네 딱딱 채워놓어 이거잖아. 그 토요타 방직에서 그 오노다이치라는 공장장이 그 사람이 주창한 거예요. 직원인데. 맞아요. 이 그 사람이 사람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입지 전적으로. 간판 방식이라고 하고 저스팅 타임이라고 하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본 거야. 슈퍼마켓에서 보니까 그렇지, 진열 때 필요한 만큼 딱 있다가 없어지니까 딱 채워놓거든? 이거야. 가가지고 야 이거 슈퍼마켓 방식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그걸 또 옛날에 교수님들이 또 그냥 대단하다고 또 설명을 하신 거지. 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거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거 아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 회사들이 토요타를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약간 식스시그마 막 운동하다가 토요타 웨이에 다 꽂혀가지고 일본 사람들 초대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러러 안 보는데 일본 사람이 팀회의에 오잖아요. 그럼 일단 경청 모드 그렇게 우러러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맞아. 저는 사실 그게 토요타 웨이, 아니 테슬라 웨이가 되기 시작하면 비슷한 흐름이 앞으로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미국의 신화를 쓴 게 지금 테슬라 공장 프리몬트라고 GM하고 프리몬트 해가지고 네. 얘네들이 거기서 뭘 가지고 놀래주냐면 금형기계 이걸 교체를 하려면은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대형 프레스기가.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24시간 만에 교체를 해버린 거야. 그걸 보고서 기절촉공을 한 거지. 뭐지 얘네들? 그게 없으니까 그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GM이나 일본, 미국 그 제조사들이 어떤 개념이 없냐면 협력사를 모으는 개념이 없어요. 협력사가 반대편에 있기도 하고 미국 가운데 있기도 하고 맨날 트럭 타고서 며칠을 달려와야 돼. 토요타는 다 협력사가 주변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부터 보신 거예요. 프리몬트 공장 설립하면서 야 미쳤어 니들? 야 여기서 뭐 저쪽이 왜 와?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디트로이트까지 왜 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협력사들 모으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확 짧아지는 거예요. 저스트 타임의 기본 원리가 협력자를 마른 수건처럼 쥐어짜가지고 리드 타임을 결국 줄여라 이거거든. 그러면 상생의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개선하라 아닙니까? 카이젠. 네, 카이젠. 거기다가 또 걔네들 잘하는 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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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누구나 멈출 수 있다. 네, 그 컨베이어 벨트 멈췄다가는 잘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멈추면은 와가지고 공장장이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개념이 테슬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또 한 번의 변화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토요타 웨이에서 뭐 했냐면 이제 커스터머가 원하는 자동차는 되게 각양각색의 자동차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한 자동차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커스터머가 다양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들은 진짜 더 세세한 옵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교수들이 다 틀린 거죠. 다 틀렸죠. 테슬라가 맞다면 뭐 맞아요. 지금은 테슬라가 맞다면 지금은 테슬라는 오히려 모델 T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모델 T. 모델 T가 부품 가지고 줄이고 통일화하고 그 다음에 규격화하고 모델 T 헨리 포드가 한 유명한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맞기 전까지 뭐지 처맞기 전까지 그거 한 거 마이크 타이슨이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헨리 포드가 한 말 중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는 너네가 원하는 모든 다양한 차를 만들 수 있다 그랬나? 단 검은색일 뿐이다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무슨 문구가 있는데. 뭐 고객들은 검은색을 가장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것만 만들었잖아요. 그냥 우린 만들 거고 너는 사라. 이거 테슬라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린 모델 3가 이쁘든 안 이쁘든 이 모델만 주고 장창 찍어낼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그럼 집중을 지금. 한 부분, 부품 가짓수를 최소화시킨 부분, 공용화를 최대한 많이 한 부분,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을 현격하게 줄인 부분, 마진을 확보해서 착각을 내린 부분, 이거는 좀 아니다. 테슬라 비싸니까. 언젠가는 이제 4680 되면. 아니 싸움 붙으면은 지금 테슬라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아니 룸이 너무 많아요. 마진이 30%인데 30%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분기별 실적을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해야 되니까 지금 미국은 주가가 계속 지금 바닥을 칠 거예요. 기준금리 올리고 있고 가장 그 실업탄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슈를 하면서 이거 비상장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55조를 쓰는데 이걸 비상장으로 돌린다는 건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그 주가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차라리 비상장으로 돌린 다음에 지글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나중에 틔우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주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뭐 계속 처분할 만큼 영향 안 갈 만큼 현금화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주식 흐름은 좋지 않겠다라는 게 거기서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실적 악화가 되니까 가뜩이나 주식이 탄력을 못 받는데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1000조는 상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럼 800불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올려도 되는데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제조사들이 현대 같은 애들이 크고 있어요. 현대는 걱정할 만해 테슬라가. 왜냐하면 싼 값에 좋은 품질을 너무 잘 만들어요 이 친구들. GV90을 타고 이제 가는데
버스가 굉장히 위험하게 옆을 확 지나갔어요. 그럼 보통은 소리 때문에 놀라. 근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뭐 때문에 놀랐냐면 너무 바짝 붙어서 지나가서 놀랐어. 소리를 멀리서 저만큼 떨어진 듯한 소리인데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 화들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이제 고모님하고 같이 타다가 갑자기 놀란 거야. 이게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농일 베이스 차 타면은 이게 수평이 틀어지면서 나는 찌가각 하면서 막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가 나냐면 주차장 왁싱한 바닥 있잖아요. 타이어 이 소리 엄청 나는데 그 소리도 안 나요. 그 소리도 멀리서 나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에서 나오는 소리랑 그 바닥에서 나오는 소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얘기한 차체가 휘틀리면서 나오는 스퀴트 레틀 소리는 차 안에 그 구조물을 타고 들어오는 그렇죠. 소리니까 그거 잡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버스 지나가는 소리는 외부 소리지. 공기로 오는 내질이 공기인 소리. 근데 타이어 스퀴음은 공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미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구멍을 잘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생산 기술, 조립 완성도. 생산 기술의 조립 완성도에 중요한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 그 고무 몰딩 같은 거 칠 때 그거를 구멍을 제대로 그냥 막은 거지. 소리가 들어오는 틈을 막은 거지. 그런 거는 테슬라가 잡기가 어렵죠. 아, 걔네들은 그냥 다 들어와. 왜냐면은 아직은 하드웨어적으로 포커스한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MBH로는 현대자동차가 잘해요. 아주 미세한 틈까지 다 막았다라는 게 느껴지고. 글래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글래스도 뭐 이중 샤워 당연히 또 두껍게 들어가고. 글래스 안에 그 들어가는 필름의 비용 따라서 그다음에 그렇죠. 그게 그 필름도 한 겹이냐 뭐 본드가 섞였냐 폴리머가 섞였냐에 따른 그 전달. 왜냐면 지네가 원하는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지금 좋은 필름들은 압력을 주면은 이제 본딩이 활성화되는 그런 필름들이 좋아요. 그리고 그게 필름이 뭐라 그러지? 주파수별로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필름 업체를 써도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 타이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찍찍하는 그 소리를 거슬러야 하면 그 주파수에 맞는 필름을 골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음에 그런 소음에 민감해서. 왜냐면은 북미 그다음에 한국 독일 그 노이즈 특성이 노이즈에 대한 호불호가 아주 확실하거든요. 독일 애들은 브레이크 밟아서 빽빽 소리 안 나면 오히려 이상해하는 애들이잖아요. 걔들이야 뭐 거기 워낙 익숙하니까. 그 좋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그게 좋은 거고. 뭐 그건 뭐 아무튼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고 차가. 어쨌든 해외 소비자들도 소음 특성이 다르다고 한들 아마 이 차가 해외 출시되거나 경험을 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동력 성능이나 요즘 변속기 이런 것들은 우연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고요. 물이 올랐죠. 이거는 뭐 아직도 이제 뭐 독일 기업의 파워트레인이 최고다라고 하는데 미국, 독일, 한국, 일본 그럼 어떻게 줄을 세울 거예요? 근데 이제 설계 패턴의 철학의 차이죠. 독일 기업은 대체적으로 마진을 높게 안 쓰니까 같은 배기량 해도 쥐어 짜는 거고, 또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게 얘네들은 스포츠 세팅이니까 1단하고 종감속비를 높게 간다고. 그러니까 보통 대형 세단도 15대1, 16대1을 가는데 이 아시아권은 13대1 정도로 쓴단 말이에요. 부드러워 그러니까. 근데 대형 세단을 도로에서 이용할 때 사람들이 스포츠 세단처럼 몰라요. 정지했다가 잘 나가면 어이씨 엔진 변속기 진짜 끝내줘 이렇게 판단을 착각을 하는 건데 독일 세단이 그렇게 느끼기에 딱 적당해요. 독일 애들이 뭔가를 했는데 잘 나오는데 왜 잘 나오는지를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보고선 잘라보고 두께 보고 뭐 안에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를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독일 애들은 그 아까 총규수의 그 쇠를 그 비용을 안 아끼고 좋은 쇠를 많이 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10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차들은 안 보이는 부분에 원가 절감을 많이 그 마른 걸 짜내면서 이상한 쇠들로 막 금속들로 변했었는데 독일 애들은
희한하게도 그런 안 보이는 부분까지 좋은 금속들을 많이 쓰니까 왜 그렇게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썼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어디에 뭐 피스톤 링이라고 하면 피스톤 링에 뭐 간극을 예를 들어 뭐 0.03을 줬어요. 저거 주면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저 수치를 줬는지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어려워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하면서 이해했겠죠. 뭐 비오만 사장님 같은 뭐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하면은 아는 부분에서 도와주고 하면서 많이 분실화가 됐겠지만 그기도 하고 일단 시뮬레이션 매번 돌려보면 요즘에는 값이 다르니까. 옛날에는 그게 되게 삽질이었잖아요. 그렇죠. 시뮬레이션 그거를 없이 DOE 가지고 해야 다 되니까 만들어서 해봐야지. 표로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 쓰고. 있는 샘플의 사이즈가 뭐 25종류만 만들어도 엔진을 25종류를 만든다고? 뭐 엄청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5종류를 볼 수 있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같은 툴 때문에 다 돌려보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합이 최고야 그렇죠. 할 수 있죠. 왜냐면 옛날에 독일이 강했던 거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로 이걸로 가면 최고야 라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ABS 밟았을 때 독일 차는 얼음 위에서도 다라라 소리가 안 나요. 한국 차 뭐 한국 업체들 하면은 ABS 밟으면 막 다라라 소리 나요. 그거 없애야 되니까 좋은 거 제품 하다가 우리가 칼로 톱으로 다 잘라가지고 만들면 뭐 거기에 약실 같은 게 있고 헬름헬츠 공명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알죠? 대학에서 공부했으니까 공명기가 들어있네? 공명기는 뭐 가로 세로의 폭이 얼마에 그러니까 벽나발 같은 모양인데 그 주댕이는 얼마나 길이로 해야 되면 막 이런 걸 설계를 했는데 독일 애들이 분명히 뭐 예를 들어 1cm에 3cm에 5cm로 했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모양이 다르니까. 그럼 얼마로 해야 되는데 이제 걔네가 왜 그 모양으로 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게 다 DOE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하면 그죠. 지금은 이제 듣는 게 아니라 보잖아, 수치를. 거기서 이제 파장을 보잖아. 보고서 파장 생기네? 얘 없애봐. 그럼 이제 소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듣고 이게 예전에 천재가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처럼 천재 공학자들을 보면 가끔 가다가 왜 우리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물리수학을 암산으로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렇죠. 희한한 놈들이 있어. 저런 건 어떻게 저걸 암산으로 하지? 머릿속에 수식이 그려진대. 미친놈들이지. 일반 사람들이 이런 놈들은 수재나 천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천재 공학자들은 머릿속에 그려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엔진을 알아를 만들면서 뭐 예를 들어서 공랭이식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각도를 얼마나 만들어야 되고 또 뭐 피스톤은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나 봐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아무리 사람이 천재라 그래도 그렇죠. 머릿속으로 아무리 잘 그려내도 컴퓨터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값을 낸 그 미세한 값을 이제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천재 한 명이 특출해서 앞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 잘 다루는 존재가 10명의 천재를 이긴다니까.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툴이 얼마나 아까 툴 투자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툴이 얼마나 그게 좋아졌는데. 최고예요 지금. 우리가 예술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 자동차는 예술품이나 창작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품질화되고 최대한 분량이 적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느껴야 되는 공산품을 막 찍어내는 거니까 이런 건 진짜 정밀한 수치대로 공학적인 어떤 상술된 그런 계산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천재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훌륭한 툴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해서 그 평균값을 찾는 게 대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엔지니어링은 진짜 뭐가 좋고 나쁘고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브랜드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고 보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성능적으로 앞서가서 1억, 2억의 격차를 낼 수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벌써.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래 버텼다 진짜. 그러니까 G90가 이제 와서 따라왔는데 독일이니까 이제 와서 따라잡힌 거지 안 그래서 벌써 잡혔어요. 정말 오래 버틴 거예요 얘네들이. 그 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정말 오래 버틴 거예요. 근데 진짜로
존재가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니, 계산기만 존재가 계산기로 계산하면 천재 자. 암살하는 것보다 빠르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거 명확한 예가 있어. 지금이 석기 시대야. 아니면 대레전투 시대 유럽 중세 십자군 전쟁은 누가 최고예요? 하드웨어가 진짜 끝내주고 엄청난 무기와 도끼를 휘두르는 장사가 최고지. 그렇죠. 5살짜리에게 권총 한 자루 주어줘봐요. 걔가 이겨. 끝나지. 다가오기도 전에 총 쏴서 이겨. 그렇지. 이런 시대예요. 도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존재가 도구를 가지고 천재를 이긴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은 거예요. 총 한 자루만 줘주면 끝나는데 바로 오거든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왜 장비에 투자하고 왜 설비에 투자를 하고 왜 월등한 시설에 투자를 하느냐, 그게 답이거든. 사람?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방아쇠만 잘 당기면 되는 거야. 타겟만 잘 겨루면 되는 거야. 엉뚱한 데만 안 쏘면 되는 거지. 요 정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다루는 도구가 얼마나 자본 싸움이라는 얘기 맞아요. 그럼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좋은 자본과 훌륭한 시설과 방향과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어. 얘네들이 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현대 사회에서. 앞으로는 그 간격이 더 벌어졌지 좁힐 수가 없어요. 요행을 바란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독일 기업을 보자면 되고 엔진 만들고 피스톤 깎고 금속 좋은 거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PAM, PWM을 이제 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전압강아시 이게 R을 줄여야 되는지 임피던스를 줄여야 되는지 리액턴스인지 캐패시턴스인지 몰라 얘들이. 어떻게 알아? 협력사한테 물어보니까 협력사가 그냥 캐패시턴스 잘 조정해가지고 리액턴스에서 손실 아니고 그 충전 나는 부분을 잘 조정해가지고 임피던스 줄여내고 충전할 때 저항 조정 이런 건 얘네들이 알아듣나? 아니 뭐라는 거야 니들이 와서 해. 그럼 이제 납품 받아서 만들어냈어. 결과가 안 나와. 다시 어디서 아까 그 구멍 팠는데 소리 나듯이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전기차로 하면서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2.4톤, 2.5톤 막 무게 만들어 놓고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어 서스펜션 집어넣었어. 우리 알죠? 그러니까 예전에 안 하던 감정 타령을 이제 와서 하는 거야. 독일의 감정, 주행 감정. 그래서 툴 얘기하는데 사실 툴을 테슬라 내부에서 만들 가능성도 많아요. 그 툴을 그럴 것 같아요. 그 툴을 무기 삼아서, 그러니까 그 툴을 못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현대가 따라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것처럼. 전기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디지털이니까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그 속도만큼 진보는 더 빠르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시대의 기계는 선행하는 업체가 10년 단위로 발전을 했다, 5년 단위로 발전을 했다. 그러면 따라갈 때 그 5년을 3년으로 줄이거나 4년으로 줄이면 한 20년, 30년 지나면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1년이면 따라가. 앞서는 놈이 3, 4개월 만에 바뀌어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놈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빨리 따라가지, 디지털 시대니까. 1년 만에 따라갔어. 근데 1년 만에 얘네들은 3번을 더 뛰었어. 간격이 좌표가 한 중간쯤 와 있는데 1000높이가 있네? 그럼 또 이걸 열심히 1년 만에 따라가. 그럼 또 3포인트 위에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무시하는 바람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심지어 전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술 혁신을 놀라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차 사이클에 맞추는데. 근데 테슬라는 진짜 무서운 게 그 먼로 거를 보면은 같은 생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무모한 짓인데 막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거 바꾸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하나하나씩 다 쳐줘야지. 하나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바꾼 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폴트 트리와 그거를 그냥 시나리오를 검증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이 부품 하나를 못 바꿔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그렇게 달겠죠. 그게 맞는 거다 라고 지금 우리 자동차 회사들은 생각해 왔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왔는데, 테슬라 그 깡그리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적용할겠는데 위험하지. 그러니까 자동차 있는 회사들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람 죽이는 회사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처음에 사람들 그랬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얘기하면 테슬라를 너무 싫어하는 무책임한 사람들, 회사. 무책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회사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목숨을 난 뭘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일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없어. 왜냐면 그것도 맞는 논리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속도가 지금 어마무시하거든. 어마무시하거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논지인데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의 먹거리고 또 자동차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동차가 나왔던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가 맞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쪽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너네가 맞다 얘기하고,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너네가 맞다 얘기하고. 왜냐면 저는 근데 재밌는 게 유튜브하고 유튜버들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더 많이 알아. 어떻게 된 게 자동차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도 있어요. 안 보려고 하는 건지 더 답답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언덕에다가 걸었는데 언덕에서 뒤로 밀렸어. 파킹을 걸어놨는데 언덕에 밀려 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브레이크 패드에 무슨 뭐 재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두께를 바꾼다든지 거기에 무슨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면 뭐 힘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다 세운단 말이에요. 힘을 바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조건들을 뭐 A를 B에 1에 2에 C에 D에 해가지고 쫙 그리고, 그 다음에 패드의 재질을 바꿨을 때 뭐 습도 조건, 온도 조건, 아니면 뭐에 힘을 줬을 때 뭐 압축력에 따라서 그 따라오는 파생의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 그런 거를 DFM이라고 몰랐는데 디자인 포 페일리어 모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일리어가 났을 때, 그러니까 실패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는데, 그게 독일 업체랑 같이 일하면 전화번호부 8건 정도 돼요. 하나 그거를 해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 펑셔널 세이프티를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검증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룰 수는 없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서 무슨 결정을 최종 내렸다라는 거를 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린 그게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했는데, 테슬라는 거기에서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게, 과연 그게 항상 이제 그런 절차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를 그런 식으로 막 백과사전으로 만드는 게 과연 사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아니면은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보호하기 노력을 위한 했고, 걸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정도로 세심하게 했는데 책임 면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건 이제 근거로 삼는 건지. 회사의 임원분들이고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래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최종 보초 라인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낮은 옷입니다, 자기가. 내가 못,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들 뭐 하냐면, 내가 못 짜주면 다음 사람은 고객이 찾는다. 그걸로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테슬라는 뭐가 우리가 좀 불안하냐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얘기하냐면, OTA가 한 달에 몇 건이 나와요. 그렇지, 일주일에 한 2번도 날라.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그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전혀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해왔고 일해왔기 때문에, 이쪽하고 얘기하면 이 얘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는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테슬라하고 얘기하면 어우 모르이타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맞느냐? 저는 결국은 뭐 만나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는 되게 느리고 테슬라는 엄청 빠르다. 그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뭐 고객을 위한 거든 뭐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이든 바람직한 방향이든 간에 중요한 게
혁신을 못하는 거예요. 혁신. 거기에 발목이 붙잡혀서 계속 그거를 할 때가 아니거든. 제동거리 시험하는 거가 사실 제가 말하고 싶지만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데, 그게 제동거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이 지고 밟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로봇 쓰거든요. 기계 써야지. 로봇 프레셔가 써가지고 일정해야지. 프레셔, 폴스로 제어하거든요. 폴스 제어 플러스 속도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그렇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막 눈길에서 또 타이어 막 그 제동거리 하신다고 콘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긴 하지만 좀 안타깝죠. 왜냐면 GPS 베이스로 찍는 것도 아니고, GPS 지금 갖고 계신 것들도 오차가 저거잖아요. 저는 이제 센티미터 단위를 쓰거든요. 센티미터 오차를 쓰는 사람과 미터 오차를 쓰는 사람의 제동거리가 GPS 자체가 1m, 2m의 오차가 있는데 보통 3, 40만 원짜리로 판매되는 그 계측기가 오차 범위가 2m예요. 2m인데 이런 건 계측기로서 쓰레기지, 쓰레기. 근데 비교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는 막 30cm 차이 나는데 얘가 월등하다 이렇게 하면 계측기의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 하면 사실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유튜버들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까가지고 또 욕먹으면 이게 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런 기회에 좀 말이 좀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우리가 가끔 가다 제동거리 측정해달라 그러고 제로백 측정해달라 그러고 이런단 말이야. 감이 못하지. 왜 못하냐면 아니까 못하는 거야. 왜냐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 그리고 사람이 프레셔의 압력이, 감각이라는 게 엄청나게 부정확하다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든 가속이든 다 기계가 해서 폴스로 수치로 정확하게 해서 똑같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측정기도 GPS가 센티미터 단위가 그게 기본 한 몇천만 원 가더라고, 그게. 그럼요. 측정 장비가. 그럼 그걸로 측정을 해야 그것도 사실은 오차 범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는데, 이거는 뭐 2, 30만 원짜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하다가도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게. 뭐가 정확해. 맞죠. 아니 내가 여기서 제동거리 이렇게 낸다고 하면 그때마다 다르고 내 컨디션도 그때마다 다른데 이거 아니, 어떻게 믿어? 인풋이 정확하고 측정 장비가 정확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웃풋을. 근데 심지어 제동거리를 만약에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그것만도 한 장소하고 장비하고 한 10억 이상 써야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돈이 어딨어, 그거를 왜 해? 네, 유튜버들이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예능이라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빨리 그 뭐 시승 보여주시고 뭐 수치를 보여주시고 하는데, 수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왜 수치 측정을 안 하냐? 환장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그 장비를 어떻게 갖춰서 개인이 해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좀 섭외를 해가지고 빌려준다 그러면 하죠. 그 장비를 다룰 줄 아니까 하는데 내 말을 내가 못 믿어. 그리고 이제 늙어서 감각도 이제 느린데 순발력도 안 돼요. 그거 문제고. 그 다음에 제로백 수치, 그것도 진짜 부족한 거예요. 제로백을 일반 도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서 100입니다. 자동차가 속도계 GPS 오차도 다 찾아봐야 되고, 자동차마다 뭐 3%, 2%, 뭐 5%막 다르거든요. 그것도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속도기가 정확하게 기계로 측정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100이 딱 되는 순간 시계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초가 정확하게 딱 측정이 돼야 되는데, 제조사에서 그걸 다 한단 말이지. 근데 아니 왜 제조사에서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나씩 그 비싼 데이터를 뽑아놨는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로백 나온 수치가 맞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얼마들 많이 해요. 그게 제일 웃겨.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게 이제 인생이 이게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그 국대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걸 보면, 야 이씨 저걸 터내가지고 빨리 슛으로 넣어야지 뻥쳐 새끼 막 이러던데. 골대 앞에서 왜 공을 하늘로 차? 정찬선이가 UFC에 야 이걸 피하고 카운터 쳐야지 진짜 내가 이거 맞겠다 이러는 거지. 거기 세워봐. 그러면 뭐 밀초 컷이지 뭐. 그리고 골대 앞에 세우면 뭐 개발. 그 저 야구 볼 때도 그렇잖아요. 160 막 공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기절식 구한다고 눈도 못 봐요. 저걸 못 치네 이런다고. 엔지니어들이 보면 이제 속초질 얘기들이 많지. 보면 알수록.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이 생각은. 근데 또 그런 정보들이 재밌는 거,
제품을 구입하는 또 근거로 사용되고 이것도 참고해가지고 차를 산단 말이야. 세상이 요지경이야. 아우 제가 그 엉덩이로 느끼는 거 얘기했다가 얼마나 또 까였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지면에 컨택 패치가 손바닥만 하잖아. 4개란 말이야, 4개. 이 4개가 딱 붙어 있어. 4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서 진동이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 그럼 올라오지? 그럼 이제 링크에 각 부식 붙어 있지, 댐퍼 붙어 있지, 그 다음에 차대에 또 실링돼 있지, 또 거기에 올라오면은 카페트 있지, 시트 있지, 쿠션 있지. 그게 도대체 그놈의 진동은 다 뚫어. 무슨 뭐 이거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이제 엉덩이로 느끼는 거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를 우리 영어로 하면은 주관 평가, 서브젝티브 레이팅. 근데 그걸 해요 진짜로. 스티어링, 서스펜션 하는 사람들 그거 하거든. 스티어링 튜닝 하는 사람들 하는데 그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감각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회사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자꾸 수치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아직도 감에 의존하는 부분이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느냐. 그래야 지금 다 자꾸 툴을 만들고 그게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게 점점 그 인간이 느끼는 필링을 그래프로 그려서 야 내가 느낀 게 그래프로 표현된 거야? 그건 이제 코릴레이션을 하는데 튜닝하는 사람들, 댐퍼 튜닝하는 사람들도 다 댐핑 곡선 다 그리거든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엉덩이 타가지고 그리는데 근데 뭐 20-30년 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느끼면서 최종 하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심지어 20-30년을 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가 튜닝을 하다가 튜닝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베스트인 것 같아가지고 제출했는데 그 상대방, 그 사인오프 해준 사람이 느낌이 너무 안 좋다고 가지고 밤새고 고쳐서 내일 아침까지 갖고 와 그랬는데 얘가 밤새 생각이 없어서 퇴근해버리고 다음날 아침 와서 다시 타보라고 냈는데 얘가 아침에 오더니 좋아졌네. 너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데 차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느낌이 심지어 회사에 있는 엉덩이로 수십 년을 탄 사람들도 그런 일을 벌이니까. 그러고 솔직히 얘기해서 또 노면을 이제 조건을 수식화돼 있는 노면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노면이 아니라 오늘은 뭐 동작대교에서 느껴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노면을 수식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굴곡이 사인파로 1초에 몇 번 들어오는 곳을 몇 킬로로 달리고 이러면서 튜닝을 하거든요. 잔디로를 갈 때 잔디에 뭐 자갈이 없어야 되고 잔디는 뭐 몇 센치 이상 자르면 안 되고 그런 잔디로를 가면서 뭐 찌걱찌걱 소리가 들어오는지 어떤 필링이 오는지 그런 거 다 컨트롤된 환경에서 하는데 그 엉덩이로 느끼는 거는 뭐 오늘은 동작대로 해서 뭐 50km로 나오시고 그게 컨트롤된 환경에서도 오류가 많이 나온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가 사실 많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튜닝은 사실은요 경험이 많은 현대자동차가 점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팀을 안 바꾸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아저씨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저씨들이 장인들이 많지. 그 아저씨들이 이제 뭐 인정인데 어쨌든 뭐 자동차의 승차감 정도나 팬딩 정도는 느낄 수 있죠 엉덩이로. 왜 못 느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상을 느끼려고 하니까 엔지니어들의 완성도까지 느끼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죠. 어우 다 느끼려고. 자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데이터에 기초한 주관 평가냐 이거죠. 그냥 주관을 위한 주관 평가, 나의 오늘 기분에 따른 그렇죠. 주관 평가가 아니라 댐핑 곡선에 의한 주관 평가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도로에서 그거 느낀다는 거는 도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면 또 꿈을 그렇죠. 이루죠. 왜냐면 일반 도로에서는 누가 도로 설계를 급격한 하중 이동이 일어나게 도로를 설계하잖아요. 도로에서는 웬만하면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도로의 흐름에서는 자동차의 한계가 안 나와요. 고속도로든 어떤 공률 자체를 그렇게 설계를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산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나오죠. 산길 가서. 근데 뭐 시내에서 몇 번 좌회전 우회전 해보고 봤지. 이게 이렇게 스포츠성이 좋아. 아니 뭐 산길도 그 코스를 똑같은 차를 가져가서 맨날 거기서 타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또 구간이 바뀌면 그렇죠. 다른 피드백이 올 수 있고
그거 아니면은 왜 그 프로빙 그라운드 뭐라 그래요? PG를 그 시험 평가로가 왜 있어요? 그렇죠. 저게 있는 거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냥 승차감 정도와 그다음에 뭐 딱딱하냐, 좀 물렁하냐, 롤이 크냐 적으냐, 그다음에 스티어 특징이 뭐좀 그 정도는 저도 인정. 그 정도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느낄 수 있. 저는 많이 발전해 그나마도 되게 많이 발전해왔다 그러는 게 미생님하고 나하고 욕 먹은 결과야. 욕 뒤지게 먹었잖아. 얼마나 욕 먹어. 그